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법입니다. 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부가가치세를 매긴다는 거야, 안 매긴다는 거야? 부가가치세 과세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의미예요. 맞죠?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 과세하겠다는 얘기잖아. 근데 공급으로 안 보겠다, 과세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담보거래 있네. 담보거래라는 거는 여러분 이제 그 주택을 취득할 때, 우리 아파트 살 때, 그 뭐 생돈 내 돈을 다 주고 사요? 아니지. 거의 뭐 은행이 한 7, 80% 나에게 도움을 주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나한테 공짜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집에다가 담보 설정을 해놓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담보의 제공이라는 거는 부동산이나 부동산의 권리를 이렇게 맡겨놓고 돈을 빌려오거나 뭐 이런 거를 담보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 집의 소유자가 은행은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담보 설정만 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은행한테 판 게 아니잖아. 그냥 아파트에다 잠깐 다리만 걸친 거잖아, 은행이. 그런 게 담보 설정이에요. 그래서 담보는, 담보 제공한 거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니까 부가세 거래 안 합니다. 다음에 신탁재산 소유권 이전. 지난 시간에 제가 신탁재산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부동산이 되게 많으신 분은 이 부동산을 관리해 주세요 하고 신탁회사에다가 맡긴다 그랬죠. 그럼 신탁회사에다가 맡길 때 이걸 형식적이지만 등기부상 소유주를 바꿔요. 신탁재산으로 등기를 해놓는단 말이야. 자, 이게 신탁재산으로 소유주를 넘긴다 그래갖고 이게 지금 내가 양도한 거야? 이거 지금 내가 재화 공급한 거예요? 내가 내 부동산 신탁회사에 그냥 공짜로 준 거야? 아니잖아. 그쵸? 이런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쉬웠어요. 자, 사업의 양도 보는데 사업의 양도는 문제가 어려워지면 간혹 출제돼요. 간혹. 그래서 개념은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요걸 이제 제가 약국으로 예를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약국의 재고가 되게 많아요. 우리 이제 옛날에 제가 했던 거래처 약국 중에서 약사님이 A라는 약사님이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가 야, 이 사람 못하겠다.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넘겨야 되겠다 하고 B에다가 다른 약사님한테 약국을 넘겼어요. 자, 이 약국도 사업체잖아요. 사업체. 근데 약국 안에 보면은 여러분 뭐가 되게 많아요? 재고가 뒷담 많아. 그래서 사실은 약국은 도소매업이에요. 신기하죠? A가 B한테 이 약국을 통째로 넘겨요. 통째로. 얘를 양도자라고 하고요. 얘를 양수인이라고 해요. 양도인, 양수인. 맞출게요, 말을. 양도인이라고 하고 얘를 양수인이라고 그래요. 사업을 양도하는 A가 B에게 양수를 할 때 이 안에 있는 재고를 넘긴다는 개념으로 보면 A가 B한테 재화를 제공하고요. B는 A한테 뭐를 줘야 되냐면 대금을 줘야 돼요. 대금을 줄 때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줘야 되죠. 맞아요? 그럼 이제 A는 이 부가가치세를 받아다가 세무서에다가 납부를 하겠죠? 근데 A는 이제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죠. 납부하고 A는 가면 돼. 자, 근데 양수인은 이 사업을 그냥 이제 계속하는 이제 사업자가 되었기 때문에 납부했던 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할까요?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습니다. 환급,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 약국이 완전히 그대로 넘어갔다. 포괄해서 양수했다. 완전히 포괄적으로 이 약국을 양도한 거라면 이 절차는 무의미하죠. 왜냐하면 그냥 사업하는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냥 약국은 포괄적으로 그대로 B한테 승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부가가치 이게 또 대금이 클 거 아니야. 약국을 뭐 1, 2천에 넘기겠어요? 몇 억에 넘기겠지? 그럼 여기 딸리는 부가가치는 몇 천이 될 텐데 이 몇 천을 납부했다가 다시 환급받는 과정에서 B는 자금의 쪼들림을 겪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차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 절차를 생략하겠다. 이 절차를 생략하겠다는 얘기는 공급으로 본다, 안 본다?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 진짜 포괄 양수야? 이게 포인트지. 이게 실무상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진짜 포괄 양수인지 판단하는 게 사실 애매해요. 어떤 거를 한꺼번에 다 넘겨야 돼요. 이게 거기서 고용된 인원, 사람, 임차, 재고, 미수, 미지급 이런 것까지 싹 다 넘겨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칫 잘못 몇 개가 빠지면 포괄양수로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어요. 포괄양수로. 그러면은 지금 이 절차를 싹 다 무시한 이거에 대해서 벌칙이 생기겠지.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납부 안 했지, A가. B는
세금계산서 못 받았으니까 매입세 공제 못 받겠지?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기가 어려우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B가요. 대리납부라는 걸 합니다. 양도인을 대신해서 양수인이 대리납부를 해서 요걸 그대로 지가 받아가요. 요런 절차도 있어요. 왜냐하면 포괄양수인 것에 대한 리스크가 크니까. 자, 요렇게 대리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납부했다 환급 받으니까 이건 공급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공급이지. 네가 그냥 스스로 공급이라고 인정한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야 되는 거지. 자, 이거 글로 한번 볼게요. 506페이지에 사업의 양도. 자, 일단 대원칙 사업을 여기 적으세요. 포괄 양도하는 것이에요. 포괄 양도하는 것은 그냥 양도 아니고 포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양수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이때 대신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서 납부했어요. 다시 양수받은 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그랬죠?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리납부했을 때는 공급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자, 그러면 사업의 양도란 뭐냐? 포괄 양도란 뭐냐? 포괄 양도는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겁니다. 이때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거는 포함하지 않고 승계시켜도 돼요.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거는 싹 다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돼요. 됐죠? 이거는 사업 양수인에게 불필요한 자금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입니다. 자, 그래서 표를 보면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찬찬히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조세의 물납, 법률에 따른 공매, 경매, 수용. 원래 공매, 경매, 수용은 실질 공급입니다. 공매, 경매, 수용은 실질 공급인데 앞에 뭐라고 붙었어? 법률에 따른. 무슨 법률인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 법률에 따른 공매, 경매, 수용은 보지 않는 것들도 있다. 자, 조세의 물납은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 부동산 부자들한테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덩어리 큰 엄청 부동산만 있고 건물주 통장 잔액은 100만 원. 뭐 이러는 분들 많아요. 어르신들 중에. 자, 이런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뭔가 세금 낼 일이 있으면 현금이 없어가지고 세금은 무조건 현금 납부해야 되거든요. 현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갖고 있던 부동산이라도 물납해 주세요.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세금 낸 거잖아요. 세금을 낸 거지 내가 뭐 양도하고 공급한 게 아니죠. 그래서 부가가치세에서 제외된다 이겁니다. 자, 다음에 자기의 과세 사업을 위하여 사용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자가공급이라고 쓰세요. 여기 있는 거 쭉 읽어보면요. 쭉 읽어보면 자가공급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자가공급은 원칙은 공급이 아니에요. 얘는 공급이 아닙니다. 자가공급은 내가 나의 과세 재화를 위해서 생산하고 취득해갖고 내가 거기다가 만들려고 투입한 거예요. 읽어보시면 전부 다 내 사업할 때 투입한 거거든요. 이렇게 투입하고 사용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요거 3개만, 얘는 원래 공급이 아니지만 이거 3개만 공급으로 취급한다. 간주 공급으로 보겠다. 자, 507페이지. 됐죠? 이렇게 해서 재화의 공급 끝낼 건데 재화의 공급에서는 지금 간주 공급 굉장히 중요해요. 요게 이제 유형을 달리해서 매 회차 출제되고 있으니까 포인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용역의 공급 갑니다. 용역의 공급 뭐 똑같아요. 범위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1번. 우리 건설업은 용역이라고 했죠? 건설업은 용역이에요. 근데 아까 혹시 제가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고 내가 용역을 제공하는 거는 재화의 공급이고 자재를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용역, 가공만 제공하는 거는 용역의 공급이다. 그랬죠? 가공하는 건 용역의 공급이다. 자, 근데 건설업인 경우에는 내가 시멘트도 사고 철근도 사고 판때기도 사고 타일도 사잖아요. 그러니까 자재를 거의 전부를 내가 다 공급하는데도 얘는 뭐다? 용역이에요. 왜냐하면 건설업 자체가 용역이니까. 다음. 2번 단순히 가공하는 거 용역에 공급됐죠? 그리고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용역에 공급됐고요. 자, 용역의 자가공급 봅니다. 자, 용역의 자가공급은 재화의 자가공급하고 똑같아요. 아까 재화의 자가공급 공급 아니라 그랬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용역의 자가공급도 그냥 공급 아니에요. 그냥 공급 아니라고 보세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음식점에서 우리 직원들 밥 먹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음식점 밥을 직원들 먹이겠지. 자가 공급. 그리고 이제 미용실에서 우리 거기 있는 스태프들 막 머리 예쁘게 막 염색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스태프들이 다른 미용실에 돈 주고 가서 했겠어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머리 지급고 했겠어? 자기들끼리 머리 서비스 막 서로 자가 공급한 거야. 또 대표적인 게 우리 세무사무실도 세금 신고해야 되는데 세금 신고를 내가 우리 다른 세무사무실에 맡기겠어? 내가 하겠어? 내가 하겠죠. 다 자가 공급입니다.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공급이 아니다. 자,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이것도 공급이 아닙니다. 용역의 무상 공급이죠. 요거는 사업상 증여예요. 재화를 사업상 증여하는 거는 간주 공급으로 봐서 이거 과세하죠. 공급이죠. 근데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 용역을 무상으로 사업상으로 공급하는 거는 과세 안 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얘는 과세해? 얘네들은 과세하잖아. 공짜로 주는 건데 무상 공급이잖아. 얘네 둘 다. 근데 용역을 무상 공급하는 거는 과세를 안 해. 왜? 사실은 용역을 공짜로 준 게 얼마만큼 줬나를 책정하기가 좀 쉽지 않아. 에어컨을 한 대 준 거는 오케이, 에어컨 한 대 가격 나오죠. 근데 내가 이제 뭔가 노하우로 알려준 게 도대체 얼마짜리 노하우로 알려준 건지 여러분 측정이 가능해요? 그게 사실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과세 안 하는 겁니다. 됐죠? 하지만 단 하나만 과세하는데 맨 밑에 줄 보세요.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 이러한 용역을 공급할 때는 시가로 과세한다. 다음 장까지 나와 있죠.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빠가 건물이 하나 있어. 나 이제 취업 준비하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 취업이 잘 안 되네. 어느 날 아빠가 날 불러가지고 야, 그냥 그 건물 1층에다가 카페나 하나 해봐. 너 어차피 공부할 거면 스터디 카페라도 하나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나한테 임대료를 받을까요? 당연히 받아야지. 받아야 되는데 아빠가 지금 이제 그 개업한 애한테 막 임대료를 받지는 않겠지. 그래서 공짜로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용역의 무상 공급인데 원래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가 안 되지만 특수관계, 아빠하고 아들은 특수관계예요. 이렇게 특수관계에게 부동산을 공짜로 임대 용역 주는 거는 과세하겠다. 딱 요거 하나 있어요. 딱 요거 하나. 요 정도만 기억하십시다. 자, 다음에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의 제공 508페이지. 근로의 제공은 여러분 월급 받는 일이잖아요. 근데 월급 받는데 여기 막 부가가치세 띄고 월급 누가 그렇게 아니죠. 용역을 근로를 제공하는 거는 이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 월급을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 됐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됐죠. 읽어보시면 어려운 거 없고 재화의 수입 봅니다. 자, 수입도 개념 좀 잡아볼게요. 자, 여기 이제 정리됐으니까 쏙쏙쏙쏙 여러분 복습하실 때 기억이 다 나셔야 될 텐데 자, 연습 문제 풀어보면서 또 기억이 나실 테니까요. 자, 재화의 수입가요. 자, 수입도 사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여기 국외죠. 국외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국내, 여기 꼭 국내. 국내로 물건이 들어오는 거 요거 수입이에요. 다시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 이거 수입이에요. 맞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 요거 수입입니다.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배가 있어요. 여기 컨테이너 박스들이 이렇게 막 올라와 있죠. 컨테이너 막 이렇게 싣고 얘네 이제 저기 외국으로 이제 가는 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 배에다가 물건을 수출하려고 선적한 거예요. 수출하려고 선적을 했는데 얘가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는데 배에 선적됐다가 다시 들어오네. 요걸 이제 우리가 반입이라 그래요. 요것도 수입이에요. 두 번째, 그 첫 번째 줄 볼게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이거 수입.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선적이 완료됐는데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 이게 반입. 요거 둘 다 수입이고 얘네 둘 다 들어올 때 세관장이 뭐 어때요? 부가가치세 부과합니다. 얘네 둘 다. 됐죠? 요 정도로 그냥 용어 이해하시면 돼요. 밑에는 그냥 뭐 가볍게 읽어보시고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는 당연히 얘가 누구다? 문직이 세관장입니다. 세관장한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나머지 그냥 읽어보시고요. 네 번째, 위탁매매 잠깐 보겠습니다. 자, 위탁매매 대리인에 의한 매매도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는데 요거를 내가 직접 팔기는 조금 뭐 해가지고 잘 모르겠어. 판로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어떠한 사람한테 내 물건 좀 팔아줘 하고 대리인한테 물건 좀 팔아줘 하고 맡깁니다. 얘가 대리인이에요. 내 물건 좀 팔아줘 하고 부탁하는 거죠.
내 물건 좀 팔아줘. 이때 이제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팔아줘 해서 수탁자가 최종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자, 그러면 이때 물건을 수탁자가 판 거예요? 아니면 위탁자가 소비자한테 판 거예요? 얘는 내 부탁을 들어줬을 뿐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탁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 겁니다. 내용 볼게요. 자, 위탁 매매를 할 때 위탁자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나는 그냥 대리인일 뿐이고 수탁자는 네가 직접 공급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물건 사올 때도 공급받은 걸로 본다. 위탁자가. 됐죠? 주체는 위탁자입니다. 수탁자가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위탁자가 누군지 뭐 관리상 보안상 알 수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위탁자가 누군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이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대리인에게, 수탁자에게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요 정도는 그냥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 지금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린 부분들은 요 용역의 공급 이후 부분들은 사실 중요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냥 계속 조금 읽어보시면서 조금 편안하게 문장을 받아들이실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납득하면서 가시면 돼요. 중요한 건 여기다. 중요한 건 여기다. 자, 연습 문제도 이 부분 연습 문제 많을 거거든요. 연습 문제 풀어보시고요. 제가 풀이는 다음 시간으로 넘길 거예요. 강의 시간이 또 너무 길어질까 봐. 되셨죠? 자, 정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